예, 지난달 보광암 법회에서 여러분들 보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봉암사로 들어가서 17일간 영맹정진을 끝내고 지난 6일날 회양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 며칠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법회를 이제 시작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목욕탕에 가서 머리 깎고 면도 하고, 근데 그 한남동 저희 사무실 근처에는 마땅한 목욕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계사 앞에 가면은 백상 빌딩이라고 그 밑에 지하에 그냥 7,000원 주면은 냉탕온탕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사우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갔다가 나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가지고 남산 순환도로를 막 지나서 하얏트 호텔을 오는 길이 가을에 참 이쁩니다. 은행나무 잎이 막 거의 뭐 환상적으로 깔려 있는 그 길에 거기다가 또 웬 가을비입니까? 저절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노래가 그런데 제일 맞을까요? 네? 똑같네요. 네. 최헌이죠? 부른 가수가 혼자 아침 새벽부터 미친놈같이 가을비 우산 속에 노래를 흥얼흥얼하다가 지난 수계법회 때 노래를 안 했다고 이번에 노래하라는 신도들도 있다는데 가을비 우산 속에 노래를 불러버릴까 말까 혼자 중얼중얼 노래, 그 노래 참 좋잖아요. 그리움의 눈처럼 쌓인 거리를 나 혼자 걸어갔네. 그러다 나중에는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히네. 가을 그러면은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그 계절. 또 가을 하면은 얘기하잖아요. 천고마비다.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다. 또 독서의 계절이다. 사색의 계절이다. 조락이라고 그러죠. 툭툭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무, 무상함, 덧없음, 그 여름내 봄에 뾰족하게 새 흙바닥같이 솟아서 올라왔던 그 잎새들이 점점 펄해지면서 여름에 시퍼렇게 녹음을 자랑하다가 이제 입추가 지나고 입동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노랗게 물들다가 드디어 이제 이 겨울을 앞두고 툭툭 떨어져서 땅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 인생도 또한 그와 같지 않은가. 그와 같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알 수 없는, 알 수 없죠. 결국은 무시무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시간 속에, 지금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60이다, 70이다, 80이다 이러는데 과연 이 길고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눈 깜짝 하는 것만도 못할 정도의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한한 광활한 우주, 허공, 끝없이 펼쳐진 이 허공계 속에 지구는 티끌 하나, 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점에 붙어서 사는 우리 인간.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건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느끼게 만드는 계절. 그래서 우리 가을은 책도 보고 또 좋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살 것인가, 뭐가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강목하게 간절하게 생각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봉암사를 용맹정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사실 용맹정진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무슨 정진에 용맹정진이 있고 보통정진이 있고 뭐
엄청 싸납게 하는 정치, 용맹정진인가요? 그 용맹정진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가운 말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불리기 때문에 3.7일 용맹정진을 한다 하면서 이제 봉황사를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일주일 용맹정진은 해인사 선포한게는 하한거 동항걸 하면은 동항거 때는 부처님 성도 제의를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간. 그건 뭐 해인사 살고 있는 대중은 강원 학인이든지 선방 스님이든지 다 참여를 해야지 돼요. 후원해서 스님들 뒷바라지 하는 스님들 말고는 전부 용맹정진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 100여 명 이상 150명가량이 일주일간 용맹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뭐 과일을 먹고 또 밤 12시에는 죽을 끓여내주는 거 죽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간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잠을 못 자는 거죠. 눕질 않으니까. 이러는데 3.7일 용맹정진은 한 10여 년 전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스님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해서 각 화사에서 또 의성 고원사에서 이렇게 3.7일 용맹정진 어떤 경우에는 한 철 내 용맹정진 한 그런 철도 있고 이렇게 저는 1993년 겨울 동안걸 들어가서 94년도에 동안걸 해제를 하고 바로 스님들 한 30분이 모여서 봉황사에서 3.7일 용맹정진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제가 주장을 해서 한번 하자. 근데 그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막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하한거 끝나면서 가을에 용맹정진을 한다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거의 다 안 들어옵니다. 힘이 드니까 우선. 그러면서 저를 누가 옆에서 아니 명진 스님도 들으시면 좋은데 명진 스님이 그 나이에 하겠어요? 약을 올린 겁니다. 또. 아니야, 가을에 들어올 거야. 근데 전부 다 그 말을 안 믿었다고 해요. 서울에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는데 과연 하한거 끝내고 나갔다가 바로 또 용맹정진으로 3.7일 들어오겠냐? 그냥 해본 소리다. 근데 제가 떡하니 들어간 거죠. 그 돌아가 놓으니까 이제 정말 3.7일간 잘 할 건가? 가다가 자동차 가다가 퍼진다고 그러죠. 그냥 안 가고 서버리는 거. 그런 현상들도 있을까요?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일단 3.7일간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이제 5시에 공연 끝내고 나서 1시간 정도 10분 하고 있다. 6시 입장하면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반까지 스트레이트로 11시간 반을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보통 선방에서 정진을 하면은 2시간씩 앉거든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또 아침 3시부터 5시까지 새벽에.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8시간 정진을 기본 그냥 정진 시간으로 합니다. 근데 조금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7시, 8시에 앉는 걸 7시로 당겨서 1시간 더 늘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7시에 앉는 걸 6시로 당겨가지고 10시간을 보통 요즘에는 많이 앉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9시에 안 자고 10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는 거를 새벽 2시에 땡겨 일어나서 4시간만 잡니다. 그렇게 해서 14시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가행정진이라고 해요. 더할 가짜, 더한다 정진을. 근데 보통 때 정진을 해보면은 2시간 앉을 때 3시간 앉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쉬고 스트레이트로 11시간 반을 앉아 있는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12시까지는 6시간이죠. 12시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12시부터 4시까지가 이 눈꺼풀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게 뭐 사람의 의지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10분간 포행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50분 하고 10분 포행을 하는데
10분 포행 시간에 3.7 용맹정진 입제를 해놓고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포행을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 포행 시간에 전부 뒷방으로 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쓰러지고 싶은 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은, 허리를 땅에 대고 싶은 요. 가서 누웠겠어요? 안 누웠겠어요? 네? 안 누웠을 것 같죠? 누웠어요.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이 눕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저는 방을 하나 따로 쓰니까 제 방에 가서 누우면 돼요. 합판의 스님들은 큰 방에 여럿이 있으니까 큰 방에 가서 단체로 눕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 하나만 있다가도 큰 방에서 지대방까지 내려가는데 한 2분 걸립니다. 다시 올라오는데 2분 걸리니까 타임은 5분에서 6분이 남는 거야. 그 타임, 그 시간만 돈으로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시간 안에 1시에서 2시 사이,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이 안 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잠이 들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에 죽비를 쳐서 보행 시간 끝나고 쭉 앉아있는데 맨 어간에 큰 소리 땅땅 치고 잘난 체로 명진 스님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일년을 돌고 금책을 돌던 스님이 내 방으로 날 찾으러 오겠죠. 그럼 찾으러 오는데 끌려가가지고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무슨 쥐망치입니까? 쥐망치. 그러니까 나는 누워있어도 잠이 들면 안 돼요. 그럼 잠이 안 들려면 누워있는데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있어야 되거든. 눈을 붙이고 있으면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2, 3분 안에 일어나서 3, 4분 안에 일어나가지고 큰 방으로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일주일 지나고 나서 2주 동안을 11시 지나서 이제 좀 힘드니까 방에 누워있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반복하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의지라는 게 굉장하구나. 3, 7일 잠을 못 자는데 12시에서 1시, 2시, 3시, 4시까지 그 사이에 내 방에 가서 쉬면서 눈 감고 누워요. 일단은 허리를 땅에 대고 싶으니까 누워있다가 그 5분 안쪽까지 쉬었다가 물론 잠이 듭니다. 깜빡 잠이 들 때도 있는데 바로 옆에 큰 지대방에 합한 스님들이 이제 한 20명, 30명 있다가 오후로 나가니까 물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물소리를 듣고 나도 벌떡 일어나서 같이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난 내가 너무 대견 듭니다. 용맹정진 하면서 그 10분 시간, 그 쉬는 시간에 가서 자기 방에서 토너 있다 일어난 것도 자랑하는 스님. 이건 감당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37일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가 남냐 말이에요. 공부. 저는 그러한 공부가 과연 우리 실질적인 공부하고 어떠한 그런 그 도움이 되는가. 제가 해제 그 37 용맹정진 끝나면서 제 주변에 같이 있던 스님들한테 아니다. 용맹정진 아니다. 이거. 못 쓴다. 용맹정진 하는 동안에 희덕거리고 지대방에 앉아가지고 음식 먹어가면서 뭐라고 시부렁거리고 앉아있고 여러 차례 잔소리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결국은 용맹정진이라는 그러한 그 매너리즘이랄까요? 그런 데 빠져버린 거예요. 3, 7일 동안 앉았다는 자부심, 또 했다는 이런 거. 저도 물론 아주 흐뭇해요. 3, 7일 동안 이렇게 대중과 함께 지낸 거에 대해서. 물론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3, 7일 동안 용맹정진 한 것이 나의 실제적 공부와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별로. 실로 우리의 이 공부는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순간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마음이 허공이다. 마음이 부처다. 허공이 부처입니다. 그렇죠? 허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마음이 허공같이 텅 비어진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지 돼요? 마음을 비운다고. 허공 비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비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 뭐 여러 가지 내가 바라보는 관점들, 이거 다 비우는 거다. 비우기 위해서는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몰라야 된다. 모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선을 얘기하는 화두를 두는 게 제일 빠르다. 근데 화두를 두는 그 방법 자체가 너무 대한민국 가나선, 소위 선종이라고 불려지는 조여종의 가나선 공부 방법이 다시 또 한 번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가나선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가나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의 방법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어느 절에 가면 그런, 뭐 봉암사에도 그런 주연이 걸려 있습니다. 해저 니우 하몰주. 해저 니우. 바다 및 니는 지능기자입니다. 소는 우는 소우자입니다. 해저 니우. 바다 및 해저 니우. 바다 및 진흙소. 함올주. 먹음을 함자. 달올자. 달릴 주자입니다. 해저 니우 함올주. 암전석호. 바위 및 돌호랑이. 바위 및 돌호랑이가 아기를 안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사찰 선방 주점에는 특히 이런 말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해전이요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바다 및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린다? 누가 거기 대해서? 바다 및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려? 바다 밑에 진흙소는 바다 밑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진흙소가 어떻게 견뎌요? 다 녹아버리지. 그런 진흙소가 또 달을 물고 어딜 달려요? 암전 좋고 바위 밑에 돌호랑이가 애를 안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귀신 방구에 털난 돌이 귀신도 없는데 귀신이 방구? 또 귀신 방구에 무슨 또 털이나? 이런 무슨 배랑가리를 무슨 소리야. 귀신 방구에 털난 돌이. 자, 정강 스님이 학자들한테 많이 물었던 공안이 판치생모입니다. 판때기 이빨에 털난 도리를 네가 아느냐? 판때기 이빨. 판때기 이빨이 뭡니까? 기형적으로 이빨이 이렇게 32개로 이렇게 쪽쪽 갈라져 있고 하나로 되어 있는 이빨이 있나 봐요. 잘못 기형아로 태어나면은 그걸 판치라고 해요. 그 판치에 털이 났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모든 화두와 공안의 낙처는 우리로 하여금 갖고 있는 상식적인 틀 속에서 상상의 그 어떤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공안의 낙처. 모든 화두의 낙처. 그 말이 전해주고자 하는, 우리한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모름의 세계 속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주가 어떤 개야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부처님은 만유일체 개유불성이라고 했는데 모든 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부처님은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알 수 없죠. 조주가 없다고 했는 그 조주의 뜻을 물어 들어가는데 조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나의 본래 면목도 모르는데 조주의 면목을 어떻게 알겠냐 말이야. 모르면 모를수록 모름의 세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화두가 갖고 있는 바라는, 또 화두를 제시했던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가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은 화두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이 화두를 통해서 점점 더 모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 목적이 낙처가 이 화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름의 세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근데 갑자기 난 조주가 왜 무락했는가를 의심하면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주가 왜 무락했는가를 의심해야겠다. 여기에 의도적인 자기적인 물음을 향해서 물어가는 자기가 붙은단 말이에요. 자기가 붙으면은 깨달음에 대한, 아니면 빨리 공부를 해야겠다는, 이루어야겠다는
무릎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호탕탕 허공같이 텅 비어야겠다는 이런 욕심이 붙어서 결국은 본질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구나. 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운 물음 속에 우리는 알 수 없음의 세계 속으로 가야 된다.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공은 어디서 끝나지? 허공은 도대체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지? 서양의 모든 철학과 물리학자들이 물었던 물음입니다. 이 물음만큼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물음 속으로 끌고 가는 화두가 어디냐 이 말이야. 나는 누구지? 이 물음. 이 물음을 전제로 해서 누가 그걸 깨달은 게 부처라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왜 말은 똥막대기라고 그랬지? 부처. 자연스럽게. 어째서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그 스님이 정말 큰 스님인데 자연스러운 물음. 이 물음이 억지로 앉아가지고 육단식으로 깨닫게 된 욕망으로 조시무자를 첫날 만날 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을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덧없음을, 무상함을, 인생은 뭘까? 삶이란 뭘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음의 꼬리를 놓지 않고 물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정신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쉽죠? 이게 정신이에요. 주타리 붙으면 안 돼. 억지로 지어서 참선, 화두, 깨달음, 용맹정진. 이따위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장애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연스러워지대. 꼭 앉아서 좌복에 앉아가지고 뭐 단전에다 힘을 주고 호흡을 하고 이게 아니고 소파에 앉아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 그렇지. 뭘까? 순간순간 하루에 10분을 여러분이 나는 뭘까를 물으면 10분 동안 여러분들은 허공이 된 겁니다. 허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텅 비어져서 호호탕탕 무에 걸림이 없어. 10분 동안 부처님이 된 겁니다.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도대체 인생이란 게 뭐야? 알 수가 없다. 잠깐 1초 동안 부처님이 된 거예요. 또 1시간 동안 앉아서 그 알 수 없는 물음에 몰입되어 있었으면 1시간 동안 여러분은 부처님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끝없이 다가오는 본래 우리가 갖고 있던 중생의 업력으로 빚어진 관점들로 비롯돼서 생기는 욕심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판단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끝없이 물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부처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로 다시 가는 겁니다. 부처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로. 그러나 부처의 세계를 맛본 사람은 어느 땐가는 기어코 결국은 24시간 내내 알 수 없는 물음 속에 내 마음을 비워놓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된다 이거죠. 부처님이 보리수나무아래서 보리수나무아래서 49일 동안 별별 만행 고행을 다 하시다가 결국은 알 수 없는 이 무릎의 세계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신 겁니다. 꿈속에서도 잠속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동정이력, 동정간에 내가 몸을 움직이거나 뭐 아니면 이런저런 사유를 할 때도 항상 알 수 없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유를 한다 이거죠. 알 수 없음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한다.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가 남한테 무조건 베푸는 게 자비가 아니고 참으로 객관적인 판단 속에서 내가 행하는 행위는 경우에는 사람을 주목으로 한데 천억 자비입니다. 잘 모르고 하는 보시. 저래다 갖다 돈 잔뜩 갖다 바쳤는데 그 중이 그 돈 갖고 가서 저 엉뚱한 데 가서 쓰고 그러면 그게 보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진하고 공부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신보교의 마음이 허공이다. 진도를 좀 나가야죠 그래도. 지난번에 무심히 도다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잠 안 자고 이제 정진하는 걸 용맹정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잠 시큰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이번에 용맹정진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 앞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게 그렇게 밤에 눈꺼풀이 내려오는 거를 막 하면서 가서 5분 누워있다가 와서 자복에 앉고 이럴 정도로 치열하다면은 니들 낮에 차단 먹을 때 아니면 밥 먹고 오고 갈 때 희덕거리고 얘기하지 마라. 하루 종일 너무 절실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정말 잠자는 것도 아깝다. 그래서 나는 밤잠을 안 자겠다. 이게 용맹정진이지. 밤잠 안 자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다 그냥 놓고 있단 말이야. 방아착하고 놓고 있다가 갑자기 자복에 앉아가지고 또 용맹정진 한다고 그러고 돌아가면서 두드리고 타닥타닥 거리고 난리를 친다. 난 이건 정진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순간순간 조그만 점 지금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알 수 없는 무서움을 바탕으로 해서 제 공부를 들을 줄 아는 점 그렇게 돼야지. 절실해야지. 그게 지금 같은 계절, 이 가을 약간 툭툭 떨어지면서 우상을 느끼게 하는 이 계절에 가을은 또 사색의 계절이라. 사색이 뭡니까? 사색이 고요하게 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색의 계절이에요. 남산에 그 낙엽 떨어지는 길을 걸으면서 사는 게 뭐지? 왜 살까? 이게 참선이고 이게 정진이고 이게 용맹정진이에요. 순간순간을 안 놓치려는 것들. 금방 또 먹을 거 생각했어. 스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금방 또 다른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다 보면 우리의 업이 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흐름 자체가 주파수가 변합니다. 변하면 나중에는 할 수 없는 그 생각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 트레이닝 습관적으로 자꾸 연습.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아니 누굽니까 이승엽 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유현진인가요? 이제 LA 다저스로 가는데 뭐 280 얼마인가 뭘 엄청나게 돈을 받고 이제 거기를 가는데 이승엽을 감독했던 삼성의 감독이 이충 누구더라 충 뭔데 어저께 잠깐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승엽이가 처음에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삼성에 입단해서 보니까 배팅 자세가 전부 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괌에 가서 시정도 하고 고치긴 했지만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승엽이 그러면 누굽니까? 아시아 최고의 홈런 왕이고 타격 왕이잖아요. 평생을 밥 먹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을 이 야구 봤다만 흔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배팅 자세가 흐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니까. 한차 야구 좀 하는데도 골프 선수들 어떻게 골프하는 줄 알아요? 밤낮 없이 이 연습장에 가서 댔다고 요만한 공을 자꾸 두드려 댑니다. 골프에 대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야구는 야구에 대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도 또 자세가 흐트러져요. 또 바꿔야지. 한자 세상에 하는 운동조차도 그렇게 치열한 노력과 간절한 애씀이 필요한데 인생의 깨달음 행사의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 여러분들이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치열해봤는가. 과연 입시생들이 입시 공부하듯이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나를 향해서 묻고 도대체 나는 뭘까? 이걸 모르면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한 번쯤은 물어봤는가. 술도 한 번, 물도 한 번, 물에 불 탄 듯 대충 가서 법문 듣고 히히거리고 웃고 그러다가 우리 명진 스님이 37일 용맹정진하고 왔는데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뭐가 기가 좀 생겨가지고 돈이 좀 잘 벌릴까. 이러고 온 사람도 많죠. 누가 됐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저를 보고 가는 분들이 다 저를 보고 나면은 막 뭔가 에너지가 생기고 즐거워지고 기뻐진다. 전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런
처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처절한 마음. 그거 없이는 고뇌의 강을, 생사의 강을, 나고 죽음의 이 강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훌쩍 한번 뛰어넘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안심인명처 편안한 그 자리로 가는 것을 뭐 부자냐 뭐 하여튼 진도를 좀 나가놓고 또 합시다. 세 번째 장 근원이 청정한 마음인데 이건 제가 중간중간 띄어서 읽겠습니다.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은 없다.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무. 밝고 오묘하며 안락할 따름이다. 텅 비어져서 일체 어떠한 걸림도 없는 허공 같은 자리에 오묘하다. 오묘하다는 온갖 변화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공묘요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진공묘요. 참으로 비어져 있기 때문에 오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허공이 야 나 허공인데 누구들 까불지 마. 허공상을 드러내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허공이 주인이 노릇하고 있으니까 텅 비어져서 일체가 다 비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허공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낙엽이 지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하는 이 오묘한 변화는 텅 비어진 허공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봐요.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이므로 원망구족하여 다시 모자람이 없다. 설사 삼아성직업을 정진 수행하여 모든 주의를 거치더라도 한 생각 증득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내가 부처임을, 내 마음의 공적함을, 내 마음이 비어있음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슬픔, 기쁨, 즐거움, 괴로움, 환영, 생로, 병산이 뭐니 하는 또 희로, 애락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막 화가 났어요. 저 그냥 안 놔둘 거야. 그때 이 화내는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화가 날까? 하고 들여다보면 이 화가 어디서 올라오는 거야 지금? 어디서 올라와? 바탕이 없어요. 바탕이. 그러면 화가 서로를 가라앉죠. 욕망이 막 확 일어났어. 막. 욕심이 확 일어나는데 도대체 욕심이 어디서 나는 거야? 보면 욕심이 일어나는 자리가 없네. 이러면 저절로 깔았는 이게 수행. 이거 정진이, 이게 공부입니다. 순간순간 항상 자기 자신의 근본을 향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모르죠. 모르는데 화가 뭐예요? 화가 어디 있어? 모르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 자리에 남녀가 있어요? 너와 내가 있어요? 이것과 저것이 있어요? 상대가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관점을 갖고 판단하고 내리도록 습관적으로 되어져 있는 중생의 업력으로부터 벗어난 자리가 모름의 자리다 이거예요. 모름의 자리로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는 누구일까? 허공은 어디서 끝날까? 시간은 어디서 출발할까에 대한 물음을 통해 얻어진 그 알 수 없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확실한 이거야. 이걸 갖는 그 자리를 저는 깨달음으로 봅니다. 깨달음으로. 다 뭔가를 알아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려고. 알아가지고 아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모든 알무로부터 해방된 그 자리를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얘기해 줬는데 그걸 부처님은 활등같이 얘기했다면 황격스님은 활줄같이 그대로 직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신보배라는 이 공부가 쉬우면서도 또 정말 아주 어려우면서도 왜?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식을 깨달은다면 이 법회 장소 올 것도 없어요. 집에서 황격스님의 전신보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정진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긍극의 경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거기에 덮어댈 것이 없다. 허공에다 뭘 보태요? 허공에 보태집니까? 깨닫고 난 다음 지난 세월의 오랜 수행을 돌이켜보면 모두 꿈속에 허망한 짓일 뿐이다. 이런 대목 멋지잖아요. 깨달음을 향해서 막 용맹정진, 단식, 37일 용맹정진 별거 다 했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텅 비어져 있는 허공.
사람을 한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아주 쉽고 너무 간단한 이치를 오랫동안 애를 써서 깨달으려고 했었는데 보니까는 여기 다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마치 힘센 장사가 구슬을 얻은 것은 자기 본래부터 갖고 있던 구슬을 얻은 것일 뿐 밖으로 찾아다녔다는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힘센 장사가 자기 이마에 보배 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밖으로 찾아 온 시방세계를 두루다니며 찾아도 마침내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운 이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래 구슬은 얘와 다름이 없음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도 자기 본심을 미혹하여 자기 본래 마음이 미혹돼 그것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의식적으로 수행을 하며 차례를 밟아서 깨달으려 하지만 억겁 동안 애써 구한다 해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할 터인즉 당장 무심한 마음 못하다. 당장 무심한 마음 못하다. 그런 말 많이 나오죠. 파랑새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 돌아다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파랑새가 집에 있더라. 봄을 찾아서 온 산을 돌아다녔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서쪽 정원에 매화꽃까지 봄이 와 있더라. 깨달음을 찾아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선지식을 만나고 선방을 다니고 막 공부하고 난리를 쳤는데 보니까는 본래 내 마음이더라. 찾을 게 없더라. 그래서 남가심. 한문으로 적을 분들은 적어도 좋고 그 적어보세요. 남가심. 여기는 마음 심자 세 번을 씁니다. 그리고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어려울 난자. 가히 할 때는 가할 가자. 심. 요 마지막 심은 찾을 심입니다. 찾을 심. 남가심. 이게 달마 혈맹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달마 스님의 혈맹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견처, 관점 이거를 확연하게 드러내줍니다. 설봉스님이라고 아주 법무사에 계셨던 오래된 도인스님이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 해놓은 게 뭐냐면은 마음 하는 마음이여 가히 찾기 어렵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 하는 마음이여 가히 찾기 어렵구나. 제가 27살 때 어느 도인 스님이라고 소문난 스님한테 가니까 이 심시지심 남가심 토를 떼라. 3년을 제가 그 대답을 못하다가 3년 후에 가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난 타고난 것 같아. 이런 생각. 마음 하는 마음이요 가히 찾기 어렵구나. 그럼 뭐 찾을 게 있다는 얘기 아니야. 쉽고 어렵다는 게 붙어있잖아. 여기는 멋지게 토를 띄는 거예요. 다음 12월 법회 때는 누가 스님께 뭘 묻겠습니다. 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대목에서 토를 바로 뛸 줄 알면 바로 나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지 돼. 멋진 토를 떼야지 돼. 이런 데서. 예를 들면은 금강경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돼 있죠. 무슨 소리입니까?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렇죠?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저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야, 머무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또 마음을 내냐. 발음을 해야지 돼요. 발음. 머무는 바가 응무소주가 있네. 이생기심. 그래. 바로 머무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 그렇죠? 근데 글이나 언어나 문자나 이런 내용들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텅 비어진 허공 같은 이 마음을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 도단첩, 말길이 끊어졌다.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심의 무물이다. 즉심 시불이다. 말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든 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해야지 돼요.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허물이 생겨요. 말로 표현한 허물. 그 허물을 잡아내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 허물을 딱 잡아내야지 돼요. 내가. 그래야지만이 부처님도 어이구 저놈의 눈깔이 좀 열렸구나. 어느 큰 스님이 얘기를 했어. 큰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큰 스님 정말 그렇고 싶어. 이게 아니야. 저 큰 스님 말하는 걸 어디에서 턱을 잡아가지고 큰 스님을 목을 쳐버릴까. 평생을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평철 스님이 법문한다고 법상에 올라갔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해야 될까? 아니야. 이거는 갑자기 일어나서 물으면 꼼짝을 못하겠지. 그래서 법상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찰의 법을 한 칼에 썼다. 죄가 몇 건이나 되는가? 이게 제가 29살 때입니다. 근데 평철 스님이 그 법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법문하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수없는 그런 도전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그 응구척대가 엄청 빠른 거예요. 제가 그런 법상 밑에 앉아있다가 지금 선용 스님 같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인사절도 안 하고 스님의 목을 한 칼에 쳐서 그러면 지 목을 한 칼에 쳤다니까 화가 나겠지. 화가 나면 지는 거야. 이 싸울 때도 화가 나면 지거든. 그 상대방은 화를 나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백골연탄이다. 나는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백골이 연탄이다. 근데 저는 출가해가지고 뭐 이런 그리고 보고 알체 보지 않고 내 마음 깨달으면 된다고 선방을 갔기 때문에 이 백골이 연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거기서 백골이 연탄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뭐 임자 만났죠.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말이야. 저 새끼 한달 때부터 전선했다고 알았다 하고 돌아다니는 저 사기꾼 놈의 새끼 말이지. 아이고 사기치고 다니나 이놈아. 막 퍼부대는 거예요. 마이크는 당신이 잡고 있고 나는 마이크도 잡고 있고. 이것이 당하는 거지. 한 몇백 명 모인 대중 앞에서 가지고 온풍지게 한번 당했어요. 그런 거예요. 부처의 허물을, 조사의 허물을 잡아내는 눈 밝은 수장. 눈 밝은 신도가 되어야지 됩니다. 따라가고. 그래서 장부자유 충청기. 장부에게 충청하는 기운이 있으니 불량열의 행체이나 열애를 한 그 뒷길을 따라서 밟지 않겠노라. 얼마나 멋져요. 네? 장부는 뭐예요? 눈이 열린 사람, 깨달은 사람, 내 마음의 호감 같음을 알아챈 사람은 열애가 간길, 석가가 간길, 뭐 무슨 미륵이 간길 안 따라간다면 내 길 내가 간다 이 말이야. 장부사유 충청기하니 장부에게 충청하는 기운이 있으니 불량열의 행체이나 열애가 간 곳을 따라가지 않겠노라. 난 이 불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잖아요. 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죠. 이게 아니에요. 석가? 이거 언제적 석가요? 내가 석가보다 더해.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개인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부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막 터져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개발을 해야지. 시골도 맨날 박수만 칠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사람. 그 세상에 대해서 덧없음을, 부상을 느끼고 깨달아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부자 되려고 그러죠? 네?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죠,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뭐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의 재산과 지금의 월급과 지금의 갖고 있는 집을 갖고 방글라데시로 이사를 갔어요. 예? 무지무지한 부자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방글라데시였지. 가난한 인도에 저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마티즈를 하고 요새 조그만 차 그걸 끌고 다녀요. 이건 재벌입니다, 재벌. 냉장고도 있어요. 선풍기도 있어요.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인도에 불가촉 천민이 사는 동네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면
여러분들이 보통 한국에서 아이고 난 가난하다고 하는 분들 좋습니다. 한 달에 뭐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칩시다. 그거 가지고 방글라데시로 갔어요. 그럼 재벌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자의 개념은 어디 있나요?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이니까. 아무리 부자가 돼도. 부자가 리치죠? 영어로. RICH죠? 왜? 에? R이야, R이야. I지? 이 말의 근원이 렉스입니다. REX입니다. 렉스. 렉스는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왕, 왕. 부자는 왕입니다. 부자는 왕은 누가 필요해요? 신하가 필요하죠. 국민이 필요하죠. 왕은 부릴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부자도 부릴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부자가 되면 운전사도 있어야지 돼요. 또 정원사도 있어야지 돼요. 집안에 밥 해주는 파출부도 있어야지 돼요. 다 있어야지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부자가 돼? 그럼 모든 사람이 여기가 이 빈부의 차이. 빈부의 차이 이거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가진 자와 부리는 자와 부림을 받는 자.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경제성장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뭡니까? 대량 소비,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입니다.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경제성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자원은 고갈이 돼 있어요. 이제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성장을 해야지 돼요? 자꾸 더 생산하고 더 많이 파내고 그래서 자꾸 없애버려야지 돼요? 경제성장의 논리 이걸 갖고 세상을 편하게 만들겠다고? 이제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정말 부처님의 눈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이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 정말 진정한 극단,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눈을 안 뜰 수가 없어요. 이게 자비입니다. 다 편해요. 자, 지금 나가서 수돗물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 먹어야지 돼요. 물 생산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을 사 먹으니까. 콜라 먹어야지 돼요. 그냥 맨물 못 먹어요. 그게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매체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인가요? 사교육비가 뭐 1억이 든다, 2억이 든다 이래요. 사교육비가. 몇 천만 원은 보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도 대물림이 돼요. 돈이 없으면 교육을 못 시킵니다. 자식 교육. 가난과 교육이 1980년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돈을 팔고 뭘 팔고 해서라도 자식을 대학을 보내면 출세가 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데 지금은 거의 힘들죠. 그럼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경제 성장이 되면 될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갈등 심해지는 거죠. 그런 사회가 어떻게 올바른 사회가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이 인간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갈르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좀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기가 안 통하고 꽉 닫혀 있으니까 대부분 물이 안 나와요. 대부분 보고 열고 여기 딱 이게 얼마나 지혜롭게 공기가 막혀서 안 나오는구나. 참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가서 봉황사가 서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007년 이명박 정권 당선되는 그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제 인생도 굴곡이 심했고 또 여러분들 가슴속에 참 아픔도 많이 줬고 눈물도 많이 흘리게 했고 2010년인가요? 봉헌사에서 나오던 날 3월 6일 날 참 법회 끝나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눈물 속에 그러면서 봉헌사를 떠났던 그날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그 아픔, 세월 이런 걸 견뎌오면서 참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를
끔찍이도 걱정했던 분들이 저러다 다치시는 건 아닌가. 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조용히 계시면은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간절했던 눈빛들 다 알아요. 제가 모르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MB 정권의 그 욕망의 시대, 정말 욕심으로 욕망을 해서 뽑아놓은 대통령, 결국은 그저께인가요? 보니까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벌써 1, 2년 전에 청와대라고 그러면 안 된다. 거기는 범죄 소굴이기 때문에 청와굴이라고 해야 된다. 도둑놈 집단이니까. 근데 거기를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예언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으로 보면은 예언자적인 그런 기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형님 먼저 대한민국 거덜을 내고 형님 먼저 감옥 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것도 벌써 2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조심하세요. 말하면 딱딱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가는 이런 세월이 됐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이제 지금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대선에서 세 후보 중에 나중에 이제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이 이제 단일화가 된다면 두 사람과 박근혜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지 되는 그런 선거가 다가옵니다. 저는 저한테 오는 분들은 보수 쪽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야당 성향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그런 그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어차피 12월 달 다음 달 법회 말고는 그런 얘기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발전과 또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만 갖고는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 뼈저리게 알으셔야 됩니다. 좀 더 나누고 좀 더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을 향해서 고민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돼요. 저는 미디어고 제가 박근혜 대표하고는 특별한 또 인연이 또 있어요. 2007년 대선 때 물론 그때는 오늘 참 정동영 상임 고문이 안 오셨네요. 그것도 지난 법회 때 참석을 하셨는데 지난번 2007년 그 대선 때 우리 정동영 상임 고문이 야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했는데 그때는 이미 보수 언론과 여러 가지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적 실패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희망은 참 희박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동영 고문께서 후보로 출마했다가 좀 애석하게도 이제 떨어지셨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때 저는 최소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명박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그래도 낫다. 그래서 법회 때마다 박근혜 대표 지지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어. 봉사 주지 명길 스님이시죠? 네, 누구시죠? 그러니까 저 박근혜입니다. 그래서 아니 박근혜 의원이 나한테 전화를 왜 합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이 8.15에서 어머님 묘회를 들렸는데 스님께서 평소에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스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틀림없이 했을 텐데 해서 어머님 대신이라도 고맙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대통령 되십시오.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은 점으로 덕담을 했어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경선에서. 근데 사실은 그때 나라가 좀 되려면은요,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과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저도 뭐 집시법으로 감옥을 갔다 왔으니까. 그러나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해서 정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기 정과 또
92년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그 사무장을 했던 이 현금 관리했던 사람을 외국으로 도피시킵니다. 해외 도피, 증거 인멸, 이건 학술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응? 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살다 보면은 법 많이 하겠죠. 몇 번씩 법을 위반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주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이건 용납이 안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2007년에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통령을 만든 게 어디입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해서 만든 데가 한나라당입니다. 새누리당입니다. 거기다가 박근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을 이번에 출마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잡한다는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5년 동안 온 국민의 가슴 속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적 가치가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게 깨어있는 깨달은 사람, 정말 자비심이 많은 사람, 우리 단지부의 회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이 도둑놈의 세상.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청와대를 압수수색 당하는 지경까지 만들고 이 수치 들어온 꼴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나 같으면 대통령 내놓고 뒤로 물러납니다. 이 뻔뻔함의 시대의 극진 MB 시대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경제발전이 이제 더 이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러 나눠 가지면서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방글라데시 가면 여러분들 전부 재벌입니다. 얼마나 더 부자가 돼야지 돼요?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지 돼요? 아파트라고 해서 뭐 어디 잘 사는 집에 아파트 가보니까는 들어갈 때부터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야지 올라가더라고. 그게 잘 꾸며놓은 감옥소 아닙니까? 난 이런 세상 그 집 한번 가보고 기억을 하겠더라고. 그런 데 사는 분들 있죠? 점점 세상이 더 무서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이웃, 공동체, 더불어 얼굴 보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부 결국 어디로 갈까요? 그런 세상에 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 긴 숟가락 가지고 내 입에다 밥 넣으려고 그러다가 상대방 눈깔 찌르고 싸우는 세상. 긴 숟가락으로 상대방 입에 밥을 넣어주는 세상이 아니라 내 입에 밥을 넣겠다고 끌어당기다가 상대방 숟가락 건드려가지고 싸움하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 차단해야 되는 게 저는 이번 대선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 끝나면은 정말 약속합니다. 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정치적 얘기는 난 그만해야겠다. 왜냐면 아니나 문이 되면은 잘할 거고.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박근혜 자체는 저는 그런 대로 여러 가지 약속 또 신뢰 이런 쪽으로 높이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진보가 아닙니다. 남들이 오해를 하는데 정치 권력도 저는 보수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왠 줄 압니까? 이름뿐인 진보가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 재벌개혁 엄청난 반발이, 만약에 87년 지나고 난 뒤에 노태우 되고 난 다음에 저도 그때는 후보 단일화 입장이었는데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에서 책도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 된다. 왜? 김영삼 대통령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만 되면 절대 양보 안 한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됐으면 하나의 해상 못합니다. 금융실명제 못합니다. 좌파, 빨갱이 이 소리 들으면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까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영삼을 거쳐서 김대중으로 가는 게 옳았다고 봐. 지금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김근태,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비판적 지지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뒤에서 출마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 져야지 된다고 봐요. 한국 사회가 지금 제대로 가려면 정직한 보수, 거짓말 안 하는 보수, 정말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가지고 서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세상을 끌어나갈 수 있는 보수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정말 평등, 또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더불어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세상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진보가 권력을 잡는다면 순차적으로 한국 사회가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국 사회 보수는 너무 불편해 있어요. 아주 더럽게, 부끄러움도 몰라요. 말도 더럽게 해요. 얼마 전에 김태훈 가는 놈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런 놈이 경상남도 도시락이었던 놈이에요. 야, 이런 놈들이 전부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일선에서 애쓰고 참 억울한 놈이 없이 법 집행하기로 했을 검사 많아요. 8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을 지향했던 검사, 검경 수사권 싸움 때문에 지금 검사 하나가, 부장검사 하나가 뭐 유진그룹으로부터 돈 받아 먹었고 해가지고 지금 수사대상인 거예요. 이런 검사들, 이게 부정부패 원인과 고리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BBK, 또 도곡동 땅 사건, 내곡동 땅 다 그냥 놔둔 겁니다. 이제 차츰차츰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다 조사해가지고 감옥 보낼 사람 보내고 다 정리할 사람 정리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선택할 것인가? 내 이익과 내 개인의 욕망과 나와 연결된 어떤 이해관계 속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 사는 일체 중생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정치적 풍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게 보살입니다. 이게 진공 속에 나오는 묘라고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간순간 놓치지 마십시오. 한 땀 한 땀, 한 생각 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내 물음이 없어지죠. 금방 나는 뭘까 했다가도 또 없어져요. 그러나 또 다시 땡기세요. 또 뭘까? 허공은 어디서 끝날까? 시간은 어디서 출발할까? 이 막연한 물음 속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물으십시오. 못다 보면 어느 날, 명진 스님이 이래서 이렇게 여기를 소중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얘기하는구나. 그런 반짝이는 그런 하는 스위치라고 해서 바뀜이 온다 이거죠. 그 바뀜이 오면은 너무 좋아요. 막 저는 그 42살에 처음에는 19살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9살 때, 그리고 26살 때 개받고 바로 법조사에서 나와서 한번 경험을 했고, 이거 막 도도, 오만, 잘난 채, 막 온몸에서 막 펑펑펑펑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26살 때 저를 봤던 사람은 얼마나 이러고 다니는지 돈을 좀 꼼수부터 저기서 내려오려고. 나중에 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리고 42살 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때 지었던 제 깨달음의 시가, 제가 49세 법문 때 꼭 연가 법문 때 하는 풍마운비 천무녀 바람이 날고 구름이 달려도 풍마 운비 천무헌이요 하늘에는 흔적이 남지 않고 허공에, 하늘인데 천인데 여기다 이제 허공에는 흔적이 남지 않아. 바람이 날고 구름이 나는 바람이 막 갈고 다녀도 허공에는 흔적이 남지 않고 창랑교성 유효거리라. 푸른 파도가 바위를 천년을 와서 부딪히는데 바위에 물이 젖으면은 바위 모습이 더 뚜렷해지죠. 유여고리라. 오히려 더 그 모습이 뚜렷하구나. 여기는 뭐 하문조사설에 야시생탄이 있고 다 들어갑니다. 어떤 것이 나고 죽음의 본래 모습인가? 간밤 눈 덮인 산에 산새 울음소리가 그윽하구나, 구슬프구나. 이렇게 시를 하나 지었어요. 내가 지어놓고 생각해도 야 정말 난 못하는 게 뭘까? 그래놓고는
성암 스님 당시 종정일 때 성암 스님께 딱 맞짱을 뜹니다. 교복은 뭐 성암 스님 뭐 내가 이제 늙어서 뒤로 물러나 있다가 됐구나. 그래서 달밤에 그때 수경 스님이 같이 살았어요. 한 달 됐어요. 딱 결제한 지 동한 거. 한 달 만에 나는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선방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다리도 아프고. 걸망을 지고 10월 보름에 결제를 했다가 11월 보름이 또 제 음력 성탄절 아닙니까? 참 뻔뻔스럽다. 성탄절 날 딱 걸망을 지고 깨달아먹는 도인이 돼서 동암사 그 큰절에서부터 홍문정까지 오는 길이 너무 좋잖아요. 달밤에 거기를 걸망을 지고 걸어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수경 스님이 문경에서 택시를 하나 불러가지고 홍문정까지 불러다 놓고는 내 걸망을 대신 이제 들고 지금 어때? 달빛은 저렇게 아무 차별 없이 비추는데 달빛을 받고 안 받고는 저한테 딸려있는 거지 달빛이 무슨 문제가 있냐? 딱 한마디 하고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좀 지내보니까 아니구나. 이제야말로 공부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나 확연하게 내가 달라진 안목과 그걸 갖고 그 여름에 회의사로 쳐들어갑니다. 회의사로. 이 정도면은 뭐 부처님 같이 달마대사 같이 북조스님 같이 완벽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잘난 체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게 성철이니까 성철하고 맞짱 떠야지 돼. 그 맞짱 뜬 얘기 그 전에 했죠? 그 다시 듣고 싶죠? 그 12월달에 합시다. 지금 11시 15분인데. 제가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고민되더라고요. 명명경기라는 얘기도 해줘야지 되지. 또 단지부를 전신부도 나가야지 되지. 또 다가올 앞으로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어떻게 뭘 얘기해줘야지 돼. 막 이런 게 막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빼먹고 다 병문안치 안 빼먹고 다 했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그 식구, 우리 식구 같은 가족 이런 느낌. 그리고 정동명 상임 고문께서 월악산에도 여기 온 정치하는 분들이 나오는 분이 카메라가 없으면 잘 안 갑니다. 알아줘야지 되고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입장 앞으로 또 대선 후보까지 됐던 분이니까 뭐 다른 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어느 자리에 무엇이로 아니면 김구 선생님 같이 해방된 조국이라면 정부 청사 앞에 나는 운지기를 하더라도 난 달갑게 하겠다라 했던 게 김구 선생님 하셨던 말씀이죠. 난 우리 정동명 성인 고문께서도 그런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준하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장홍원 선생님도 이 법에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다. 정말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비극적인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해결하고 짊어지고 풀고 나가야지 됩니다. 풀고 지나가야지 돼요. 잘못된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죠. 피눈물 흘리면서 사과를 해야지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여론에 밀려서 하는 사고가 아니라 정말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인혁당 가족들과 또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죽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던 장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그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피를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또 피해자들은 그분들을 끌어안으면서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손을 잡고 나갑시다. 이게 대한민국이 화학과 상생과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가는 그런 첨단 열쇠 고리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래서 그동안 계속 역사를
과거를 전당포에 맡기자고. 아니, 역사를 맡기자고. 제가 역사가 전당포야. 어떤 얘기도 그런 의미입니다. 진실하게, 진솔하게, 솔직 앞에 안 무너지는 그러한 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대할 때, 있는 대로 딱 보여줄 때. 그게 나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기 수행이고, 잘 감추면 안 돼요, 절대. 감추면 언젠간 드러납니다. 감추면 또 거짓말해야지 돼요. 거짓말 감추면 또 해야지 돼요. MB 정권이 5년 동안 내내 그래봤어요. 감추고 또 감추고. 비서한테 밀었다가 또 누구한테 밀었다가 모른다고 그랬다가. 사건이 터질 때 바로 이건 잘못됐다.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해야지 되는데 전부 짚고 밀어요. 밑에 있는 분한테. 점점 올라와. 나중에 들통이 나면은 전부 줄줄이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가요. 세상에 현직 대통령의 형님이 이상득 의원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어요. 정치권의 핵심이었어요. 감옥을 가도 그 정도 감옥 가면은 현직 대통령 사표 내는 게 맞습니다. 예? 안 그런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난 이런 세상 그만 청산하는데 우리 단지부의 회원 여러분들, 여기가 계신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세상. 경제발전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지 됩니다. 방글라데시로 가면 난 부자야. 그렇죠? 제 말이 안 크리나요? 너무 사는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정말 정신적으로 우월한 세계를 갖는다면 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렉산더가 찾아와서 디오게네스한테 뭘 좀 내가 당신한테 뭘 좀 해줄 테니까 얘기해봐요.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야, 이 자식아 비켜.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 야, 이 멋쟁이 아니네요. 그죠? 뭘 막, 그게 만약에 디오게네스가 이제 스님 같은 거죠.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근데 그런 스님한테 임금이 왔어요. 그래서 명진 스님 절이라도 하나 지어드릴까요? 뭘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는데 내가 안 믿겨, 자식아. 너무 멋지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아이고 각하 나 저기 보강함에 절 좀 지어주시오 이래야 될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난 그런 멋진 스님이 되고 싶어요. 물론 저같이 멋진 스님을 보려고 이 비 오는 날 보강함으로 올라내리는 여러 단지부의 회원들도 멋진 인생, 멋진 신도, 멋진 회원, 저하고 똑같은 너희 동안입니다. 이렇게 정을 들으시니까 좋죠. 말씀을 저렇게 하셔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오셨는데요. 큰 박수로